안녕하세요. 백계랑입니다. 빅데이터가 펼치는 비즈니스의 미래. 어쩌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마지막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빅데이터 비즈니스가 어떻게 펼쳐나가실지를 다양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왜 제가 처음 얘기를 했냐면, 우린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아주 재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주요 선진국들이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화상 인식, 얼굴 인식 기업들이 아주 빠르게 떴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현재 화상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영상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업로드되어 있는 사진의 데이터들이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인종차별을 할 수 있는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교정을 하려고 해도 기존의 머신러닝으로는 데이터 자체의 편중성을 이길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이제 얼굴 인식을 하지 않겠다. 또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예를 들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면 우리가 비록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십몇 년 전에 인사를 했던 분인 것 같은데 명함을 받아봤더니 연락처가 틀려요. 메일도 틀리고 다 틀리죠. 그런데 이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앞부분이 똑같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뒷자리 똑같으면 대부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혹시 몇 년도 혹시 하지 않았냐 물어보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을 추론할 수 있는 과정이 극히 일부입니다. 전화번호 좀 바뀌어도, 이메일 좀 바뀌어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많은 데이터의 종류들을 처리하고, 특히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등장을 해서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패턴화까지 쉽게 발견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 구글 정도라면 저에 대해서 제가 밝히지 않아도 제가 누군지 저에 대해서 추론해서 데이터적으로 백기락이라는 사람을 추론해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글이 추론했으니까 이거 쓰게 할 거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면 점점 많은 기업들이 악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좀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법적인 조항밖에 없죠.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도 법적인 적용을 엄격하게 받죠. 선진국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화상인식을 제가 보기엔 아예 안 하겠다보다는 데이터 편향성이 해결될 때까지 하지 않거나 새로운 알고리즘 등장할 때까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반대급부로 중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뜨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법적인 측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뤄야 되고 비즈니스를 다루는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 잘못 다루게 되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액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씩 되기 때문에 정말 비즈니스 잘못하면 망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해외,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그 소송 제도라는 이런 걸 좀 알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미국을 살아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좀 알고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단칼에 철퇴되거나 바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세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을 해외로 보내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컨설팅 한다는 느낌은 좀 안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빅데이터 펼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 이런 법안들의 추이나 정치권의 동향들을 꼭 면밀하게 살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데이터 유출 피해 분석을 해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IBM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대요. 글로벌 수준에서는 데이터 피해액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거죠. 전년 대비 1.5%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요, 전년 대비 7% 증가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지금 글로벌과 다른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점을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 유출을 통해서 생겨난 피해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걱정이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는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산정이 해외만큼 그렇게 크게 안 잡혀요. 7% 증가가 아니라 실은 700%쯤 해외였으면 증가했을 줄은 모를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가 유럽의 제도를 땄다는 점에서도 점점 해외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고,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7%가 아니라 매년 700% 증가하는 거 견뎌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안전한 안전장치를 해야겠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해킹에 대해서 더 이상은 방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암호화라든가 보안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법과제도의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게 느슨하면 기업도 투자를 좀 안 해요.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엄격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데이터 분산적인 측면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사한 사태가 뭐 사고가 터졌을 때 데이터가 다 날아간다거나, 특히 작년에 그 아마존 웹서버의 에러를 통해서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그 4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서비스 중단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 저 정도 기업이라면 그 백업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마존 웹서버라는 그 회사가 정말 탄탄했어요. 왜냐면 그런 해킹 같은 거에 끄떡없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믿었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를 좀 걱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부분들이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직원에 의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에서 훈련, 그다음에 관리, 감독 이런 제도들을 좀 엄격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노동부가 좀 충돌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법과 제도들이 근로자들의 어떤 엄격한 통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근로자들의 어떤 노동권의 측면하고 어떻게 더 상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고객에게 피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근로자들의 어떤 통제들도 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 보안이나 암호를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신 소프트웨어 좀 쓰시고, 패치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꼭 쓰는 어떤 문화들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많이 언급을 하죠. 블록체인의 미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대체 기술인 건 분명합니다. 블록체인은 현재 현존하는 가장 가성비 높은 분산형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안과 분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까지요. 특히 암호화폐를 만들면서 검증도 많이 됐고 가성비 워낙 뛰어나고 보안성 뛰어난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정 규모만 늘어나면 이런 P2P 방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해킹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힘들죠. 자, 그런데 이제 분산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용 증가하고 리스크가 커지는데, 자, 블록체인 해보시니까 비용 증가하나요?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안 증가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컴퓨팅 파워랑 네트워킹 환경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을 제대로 써보면 최소한 3중 암호 체계가 작동이 되는데, 이 3중 보안 체계를 처리하는 것은 결국 굉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요. 거의 개인들이 좀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불을 할 만큼의 어떤 편의성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보면 몇 분 단위 정도의 어떤 에러는 감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P2P 방식이 정말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이런 빅데이터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많은 빅데이터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기능을 할 건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앞으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깨진다는 얘기는 암호화폐가 다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체계를 썼는데도 깨진다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변환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비정형, 분산형 기술들이 아마 일반화돼서 아마 기존의 우리의 RDBS 체계가 좀 약해지는 세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지 않아서 데이터 수집 과정을 그렇게 터치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탐지 시스템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롤러가 접근을 하면 경고음악가 뜨거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크롤러도 일종의 침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이제 공개된 웹사이트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허용하고 싶지 않았던 정보를 긁고 가기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내가 어느 정도 막았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겠지만, 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은 분명히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데이터 수집을 막는 과정에 어떤 투명성, 그다음에 그게 어떤 제도적인 정책, 그리고 코드적인 어떤 특성들을 통해서 크롤러를 만드는 어떤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 머신러닝, 인공지능 세계를 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좀 첨예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머신러닝 과정에서 기존에 저작권 있는 데이터들을 자꾸 학습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 저작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당신에게 데이터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저작권 프리,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리가 없는 데이터를 위주로 가다 보면 품질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과거에 저작권이 없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품질 높은 어떤 소프트웨어나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높은 값에 팔리라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는요, 목적과 방향을 놓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하게 된 계기가 몇 년 전부터인데 한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이제 그 한 모 대학의 신입생 12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취업률에 대한 이제 1학년이니까 4년 뒤, 5년 뒤를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저는 그날 저희 내부 조사팀들과 내린 결론이 뭐냐면 취업 환경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신문에 취업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의 중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분석에는 목적이 있다. 저는 이제 그날 강의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고, 분명히 이 기사의 어떤 데이터도 어떤 목적을 갖고 분석을 했는데, 결과물 놓고 얘기했더니 극과 극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뭘 선택할 건지를 고민하려면 뭘 봐야 돼요? 목적과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의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혹시 가신다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데이터를 모아야 할지를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악의적인 왜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도 여론조사 결과를 편향적으로 모아가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면 문항 만들 때부터 벌써 편향성을 가지고 문항을 만들 수 있는 거 우리가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점에서는 데이터 분석 과정의 신뢰도가 무너지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통계청이 무너지고 국가의 어떤 공공 데이터의 어떤 신뢰가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개념이나 분석 기반만 익힐 게 아니라 의도적인 데이터를 가공하나 누락하는 것들은 회피할 수 있는 도덕적인 훈련도 꼭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개인 데이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패턴을 많이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새로운 패턴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평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용평가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이거나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인 신용평가가 거의 되질 않다 보니까 뭐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고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평가가 안 되니까 신용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최근에는 무려 1000가지 이상의 정보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핸드폰 요금 납부하는 거라든가 공과금 납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역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 신용 데이터 패턴이 있고 새로운 데이터 패턴을 해서 연관성을 찾아낸다면 이것은 유의미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개인 자산평가 서비스들이 등장할 거라는 것도 제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의 가치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데이터를 모으는 습관 갖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기업은 시스템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으는 걸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모아보지 않는다면, 자, 코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으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명함을 모아보시고, 문서를 모아보시고, 사진을 모아보십시오. 분석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불편하니까 코딩을 배우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쓰게 되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명함을 7,000장 정도 모은 적이 있습니다. 500자짜리 명함 지갑에 14권을 모았더니 사람이 들기가 힘들 정도로 무거워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명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명함 지갑 꽂아분들 제가 이거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포기하고 그 명함을 전부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명함이 수십 장 이상 모여 있질 않아요. 왜냐면 시간 내에 다 제가 처리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받고 나서 그날정에 처리하고 문자 보내서 인사드리는 게 제 기본적인 습관인데요. 그렇게 모인 데이터들이 모여서 중복되기도 하지만 인명 데이터가 50만 명 이상,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로 50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모인 거죠. 물론 중복 다 걸러내면 실제 유효 데이터가 몇만 명, 반응 데이터 몇 명이 나올 건데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것도 제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니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몇 분이 연락을 하시고 그 중에 몇 명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평균 1인당 얼마 정도의 비용을 쓰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훈련들이 모으고 처리하는 훈련들이 기업에 가서 여러분의 업무를 볼 때 창업을 할 때 바로 그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증만으로 모르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격증은 뭐냐면 요 정도까지는 처리할 줄 알아야의 증명이지 결코 그것이 보장하는 게 없어요. 지구상의 어떤 자격증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사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는
자격증 따는 걸 하지 마시라가 아니라 자격증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각들에 대해서는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도 모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도 모아보시고 일정도 모아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 패턴이 나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축적했을 때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내 데이터를 판매를 할 수 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지 계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자산이 또 새롭게 평가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데이터를 한번 관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들 전부의 계정이라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수십 년 쌓였을 때 마치 이런 느낌이죠. 아이들의 사진, 몇 년 전 사진을 볼 때 되게 행복했는데 그 사진 모아놨어야 몇 년 뒤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얘가 몇 시에 일어났고 몇 년 전에 어떤 글을 썼고 저는 지금 거의 다 모여 있어요. 아이들이 종이에 쓰고 학교 시험으로 쓰는 거 아니라면 저희 가정에 쓰는 거 다 디지털로 되어 있거든요. 키보드에 입력을 합니다. 저와 함께 수업을 할 때 다 디지털을 쓰게 만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주변의 뭐 가족들의 데이터들을 좀 활용해 보시고 축적해 보신다면 또 데이터에 대한 감각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든 게 바로 동창들, 저희 학급 친구들의 주소록을 만들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했어요. 그때 배웠던 언어가 GW 베이직이라는 언어였고 연도로 따지면 1991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주소록 정리였어요. 따져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코딩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요즘 헬로 월드라는 글자 출력이 어떤 코딩의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저희 때에는 주소록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 코딩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들 아시겠죠? 여러분 헬로 월드 출력하는 게 돈이 들까요? 주소록이 돈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보시면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지는 아마 금방 깨달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에 정보를 좀 저장해 보시고, 이러면 카톡에 친구가 10,000명 이상이면 더 안 늘어난다는 거 아시나요?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 한계인 거 아시나요?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핸드폰 용량 아무리 커도 10,000명 넘어가면 발신번호 잘 안 뜹니다. 이상하게 개발자들은요, 주소록 테이블을 10,000개 정도만 입력을 하더라고요. 0에서 9,999개인 거죠. 이런 거 정말 제가 아쉬운데,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제가 OS를 건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감각들을 조금씩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잘 축적이 되면 정확한 일기예보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구글은 벌써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대의 날씨를 측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데이터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단기간에 날씨 측정이 쉬워요, 오히려. 근데 장기 날씨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뒤에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요, 그때 날씨가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는 아직 날씨 부분에 왜 슈퍼컴퓨터가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날씨 예측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기후 예측 더 어렵지 않을까요? 지구상의 기후가 앞으로 몇 도 올라갈지 누가 알겠어요?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알고리즘 만들어서 슈퍼컴퓨터로 몇 개월 돌려야 나오는 별값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논문을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정확한 일기예보가 가능하다면 가장 최적의 순간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의 거기에 맞춰서 패턴이 만들어지면 일기예보 트래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적어도 좋은 날씨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만큼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 실패율이 낮아질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 너무 데이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십니다. 모으는 것도 신경 안 쓰시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설팅하는 것도 신경을 안 쓰세요. 제가 좀 자랑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중에서 약 8,500개 기업 정도를 DB화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이 한 260개 정도 있는데 그중 220개 센터에 데이터를 1년에 한 번 정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 합니다. 그래서 한 8,500개 기업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사라지는 기업도 있고 들어오는 기업도 있죠. 이걸 왜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가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할 때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일단 제 DB를 돌려봐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아이템과 유사한 기업을 찾아냅니다. 그럼 여쭤봐요. 혹시 뭐 부산에 있는 이런 기업을 아십니까? 모른대요. 그럼 전 소개를 시켜주는데 우리랑 너무 똑같네요. 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사장님 지금부터 보통 우리가 창업 한번 시작을 하면 수천만 원 수억을 쓰게 되는데요. 그 돈이 성공률이 저희가 정착률 자체가 10%가 안 됩니다. 90% 날려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리스크를 낮추려면 적어도 경쟁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차라리 이 돈을 경쟁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모르고 시작했어요.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하면 안 나왔대요. 그 정도의 검색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데이터는 검색해서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책 있는 정보 안 나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구글이 미국에 있는 의회 도서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을 디지털화 시켜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책을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열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걸까요? 조사하니까 안 나오니까 없는 걸까요? 그런 점에서 책에 있는 정보가 있겠죠. 그 점에서는 책도 보셔야 되고 리포터도 보셔야 되고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OECD 기반 10배나 많은 업체가 있다면 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또 그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누군가에게 부업 선택할 때 제발 부탁인데 자주 보는 걸로 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뜬다더라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원이 좀 골고루 분배가 돼서 다양한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데이터 분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분석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최근에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가 분석하고 부동산 분석해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분야의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좀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조금씩 열리면서 과거에 저희가 저희 손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됐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고요. 지금도 많은 리포팅을 좀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긴 한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의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면 6개월에 창업실패 50%, 3년 뒤에 성공률 3%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인공지능은 특히 비정형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은요, 인간이 보지 못하던 패턴을 찾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과거에 몰랐던 자산, 과거에 몰랐던 가치, 과거에 몰랐던 패턴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가 과거에 비해서 도움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했고요. 빅데이터는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되지 못했다면 아무리 하드웨어 등장했다고 해도 좋은 결과물을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의 등장은 특히 머신러닝 개념의 발전은요. 빅데이터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체계로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쓸 것 같은데 특히 자율주행 과정에서 실시간 들어오는 2대 이상의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처리를 해서 그러면 핸들을 작동시킨다면 이런 거 실시간이니까 사람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렇다면 성능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고 이 센서가 이미지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야겠죠. 범용 인공지능을 쓸 때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겠지만 실시간 할 때 예를 들면 3초 뒤에 핸들을 꽂고 그러면 사람을 치거나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점점 특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스터디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요즘 오픈소스 많거든요. 특별히 소스를 짜지 않아도 소스의 일부의 코드값만 변경하는 것만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덕분에 인공지능이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픈소스를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 기계 살 때 인공지능 탑재됐다는 기기 좀 사십시오. 제일 대표적인 게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AI 스피커 한 2-3대쯤 있는데요. 써보면 미묘하게 달라요. 그런 점에서 뭐 KT의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의 인공지능 스피커, 네이버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쓰면서 인공지능을 좀 곁에 둔다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인공지능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제 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의 확대인데요. 클라우드 하지만 사실 클라우드 지금 기업들도 10%도 안 써요. 그런 점에서는 개인, 학교, 사회, 가족, 클라우드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저장만 할까요? 소프트웨어를 가공하고 영상을 서비스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영상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분명히 저희 클라우드에 편집본이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서 또 어딘가에 또 서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그 서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정말 많아질 겁니다. 이제 이공 계열은 없습니다. 문과이과 계열 없어요. 누구나 데이터 기반으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 언어 처리, 여러분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을 만나는 시대입니다. 이게 인문학입니까? 철학입니까? 소설입니까? 아니면 공학입니까? 제발 그런 경기 좀 무너뜨리시죠. 이제 인문학자들도 좀 필요합니다. AI가 글을 더 잘 쓰는 시대에, 알파고가 바둑을 더 잘 주는 시대에 바둑 기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AI한테 밀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AI가 창의성이 없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의성 흉내내는 건 누구보다 잘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알수록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비즈니스를 알면 알수록 그만큼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기계가 잘할 줄 알면 다른 길로 가면 돼요. 그런 점에서 데이터 관련된 저장, 분석, 가공, 그다음에 적용, 컨설팅, 그다음에 인사이트, 그다음에 수집하는 어떤 전략, 이 모든 분야가 다 데이터 사업이기 때문에 다 코딩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코딩을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툴 얘기도 거의 넣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데이터 감각은 툴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사회적인 감각에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좀 의문을 갖고 보는 접근하는 훈련들을 하신다면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 관련된 직업이나 사업 아이템을 끌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글로벌을 집에서 만나는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만나는 시대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돼서 만나고 있습니다. MS의 번역도 진짜 뛰어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언어가 안 돼서 외국어가 안 돼서 해외에 못 나가는 게 비즈니스 못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물건만 보내시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역은 더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원자재 난이에요. 안 살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산다는 거죠. 왜냐면 해보니까 안 보고도 살만하거든요. 반품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는 일주일 정도는 국내에서도 배송을 하니까 페테스 통해서 2, 3일 정도는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다양한 구글, MS, 번역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왜 글로벌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데이터 비즈니스를 국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외 기업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서 분석을 하면 어떨까요? 제 경험을 알려드리자면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저는 해외 기업을 위해 한국 지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지사라고 해봤자 저 혼자 일하는 회사였어요. 다행히 그분이 한국어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계 2세였는데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하셔서 본인은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을 잘하는 한국 사장이 필요해서 저를 뽑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분하고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그분이 중국 지사장은 중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각 나라 비즈니스에 대한 소싱을 제가 해주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해주고 미팅을 제가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정말 흔치 않을까요? 외국어가 꼭 필요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빅데이터를 다룬다는 것,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은 이제 글로벌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생각을 좀 버리시고 글로벌적인 세계인 마인드로 데이터를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빅데이터는 법, 제도, 그다음에 사업, 생활 모든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학문도 많이 바꿀 것 같고요. 우리가 봐야 될 책도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빅데이터의 창으로 미래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사업이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바뀔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창으로 세계를 바라보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조급함, 이 강렬함을 아마 같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